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단 첫 소식으로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오른 우리 금융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상승폭이 상당했습니다. 과연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일제히 금융주가 오르는 모습,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올 들어 사실 금융주 얘기를 입에 올린 게 아마 네. 저도 사적인 자리까지 포함해서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주가가 어제 거의 17% 가까이 폭등을 했거든요. 예.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사로서 상장한 이후에 역대 최대 상승폭입니다. 하루 기준으로요. 네. 뿐만이 아니고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도 어제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지만 10% 가까이 주가가 올랐고요. 네. 또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 10.5%나 주가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비단 이 금융지주사뿐만이 아니고요. 보험사, 증권사 관련 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보험주 중에서는 삼성화재 4% 가까이 3.8% 정도 올랐고요. 삼성증권도 한 4% 가까운 상승세, 또 미래셋대우 같은 경우도 4% 중반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 금융주 내에서는 업종을 막론하고 주가가 네. 동시에 상승하는 양상을 좀 보였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6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한 100억대 정도 소폭 순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금융주에서의 매수세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보면 KB금융지주 38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네. 또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모두 300억 원대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외국인들의 6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은 대부분 금융주 매수에 집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나타난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자면 금융주, 그러니까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과 증권도 동시에 다 같이 이제 큰 폭으로 올랐고 네. 거기에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큰 힘을 줬다. 코스피 시장 전체, 그러니까 우리 시장 전체로 봤을 때 6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지만 네. 그 폭은 작았고요. 하지만 그 대부분은 이제 금융주에 몰려 있었다라는 이제 결과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마도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이 좀 좋게 해석된 네.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두 가지 요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네. 번째는 그동안 이제 그 고점에서 가파르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수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반등하는 국면이 또 나타났고요. 반등 국면에서 모든 관련주들이 다 순환매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금융주만 네. 유독 좀 소외돼 있었거든요. 아. 그 소외된 어떤 그 순환매의 마지막 흐름이 금융주에게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 네. 다른 주식들은 지금 급락 후에 네. 반등에 성공했는데 네. 금융주는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마지막 순서로 그렇죠. 금융주가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거. 심지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항공주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는데 금융주만 유독 사실은 네. 찬밥 신세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순환매의 끝자락에 우리 금융주가 위치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물론 이제 혼자 소외됐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그 예. 모멘텀이 바로 지난 주 후반부터 발표된 1분기 금융지주사들, 금융사들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4대 금융지주사 기준으로 한번 숫자를 살펴봤더니 1분기에 순이익이 2조 8,8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 지난해에 비해서 한 1.4% 정도 감소했습니다.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네.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우려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지난 3월에 사실 네. 1분기 마지막에 한국은행이 50bp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태였고요. 아시다시피 금리를 인하하면 은행들은 대부분 수익성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NIM이라고 하는 마진을 순이자 남길 마진. 수 있는 그 폭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예. 예. 은행은 돈 장사를 하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가야 예금 금리를 조금 올리고 대출 금리를 확 올려서 사실은 마진을 벌릴 수가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예. 금융사에 계신 분들이 예. 또 발끈하시지 좀 않을까요? 네거티브한 느낌이 네. 있지만 사실은 네네. 이제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네. 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가야만 사실 굉장히 수익성에 유리한 국면이 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든지 상품을 판매하기가 좀 좋은 구조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네. 1분기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누구나 좀 가졌던 측면이었고요.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돈이 잘 돌지 않는 양상, 이것도 당연히 우리 금융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런 금융업체들도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네. 주가가 폭락하고 그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이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수익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금융사들의 수익이 좋지 않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4대 금융지주사들 생각보다는 실적이 선방했네.
라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그 서프라이즈, 실적 예.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졌다라는 건데요. 네. 3대 금융지주사, 국내 금융업을 대표하는 3대 금융지주사의 1분기 실적을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네네.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좀 뺄게요. 예. 신한하고 하나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그 순이익이 1%대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0%나 증가를 했고요. 네,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예. 다만 이제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뭐 ELS 해지라든지 또 라임 사태와 관련된 뭐 TRS 손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13%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만은 네. 은행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익이 2.4% 늘어났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3대 금융지주사들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썩 나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다 보니까 NIM은 한 5bp 정도 3개 은행 대부분 다 하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대출 규모 자체가 파이가 커졌다는 거죠. 네. 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좀 수익성은 줄어들었는데 대출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좀 상쇄시켰다. 요 실적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NIM을 예. 좀 예를 드셨는데 예. NIM을 또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예. 계실 수 있으니까 예. 간략하게 그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출이자 예금이자는 주는 쪽이고요. 대출이자는 네네. 받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고받는 사이에 발생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면 네트로 순감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순이자가 어느 정도 마진을 남기느냐. 그러니까 은행이 그 예금과 대출 이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남길 수 있는 이윤이 어느 정도냐 나타내는 수치가 NIM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예. 이제 굴려서 받을 수 있는 운용 이익과 예. 또 그 조달 비용을 또 빼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내 자산을 굴려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서 이제 조달 비용을 뺀 예. 그게 이제 순이자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금융사들, 그러니까 은행들이나 이런 금융주를 어떤 실적을 평가할 때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 NIM이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소폭 하락한 건 소폭 당연했죠. 하락. 네네, 왜냐하면 당연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부분이었고요. 내렸기 때문에. 네네. 다만 수익성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전체 파이가 커졌다는 거죠. 우리 수출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수출 단가가 빠져도 수출 네. 물량을 많이 박리담회로 많이 팔면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실적이 썩 나쁘지 않네. 이런 이제 그 판단들을 투자자들 대부분이 하셨을 거고요. 네. 그게 어제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좋게 보는, 네네. 좋게 해석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뭐 기업 실적 얘기를 할 때 2분기부터는 이게 이제 코로나19의 여파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정말 실적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금융주도 과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분기에도 과연 이렇게 좀 좋게 해석될 수 있는 수치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2분기에는 좀 고꾸라질 수도 있는 것이냐, 이런 네.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3월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1분기 NIM 감소에 좀 소폭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은 2분기에 집중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우려감이고요. 그렇군요. 아직 기준금리 인하가 네.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던 그렇죠. 거군요. 예, 그렇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대출이 늘어나면 네. 기본적으로 좀 그 수익성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다양한 지급 보증을 끼워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요. 그 대출은 사실은 은행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전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과정에서 은행들이 전망한 원화 대출, 원화로 빌려주는 대출 증가율을 보면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적으로 5에서 6%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또 신한금융지주도 5%대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수익성은 줄어들지만 대출 전체 규모가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은행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박리담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한 이제 2분기 들어서 사실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이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은행들과 증권사들의 트레이딩 수익도 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물론 합리적으로 추론하건대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예.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변수들로 인해서 실적 감소 폭이 예상보다는 적을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들도 동시에 싹트고 있다라는 그렇군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금융주의 모습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네. 어제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뭐 오늘 섣불리 이제 뭐 접근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주의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지 투자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시점, 투자의 어떤 시점 또는 네. 업종별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또 단기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왔다라는 네. 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환매 아직까지는 일환이다라고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단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중기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뉴욕 증시 뭐 낙폭의 거의 60%를 만회할 정도로 급반등을 하고 있지만 예. 유독 뉴욕 증시에서도 오르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JP 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라든지 이런 금융주만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왜 금융주는 덜 오르느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그 금융주의 어떤 건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융 규제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유럽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이번 1분기부터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못하도록 지금 금융당국이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은 사실은 자기 돈보다는 대부분 고객들이 투입하는 예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금융 규제는 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규제가 이 금융 위기 때마다 더 이렇게 강화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주가 못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들어올 경우에 예. 금융 규제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가 계속 못 오르고 있고 그런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미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금융주에 대해서 중기적으로도 좀 어렵다. 음. 다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거죠. 예. 일단은 지금 우리 금융지주사들의 전체 PBR 회사가 청산될 때 최악의 국면의 자산 가치가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인데 네. 0.2, 0.3배 정도거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렇군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주가가 너무 낮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평가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원하기 위한 대출 증가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예. 거고요. 세 번째는 배당 매력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금융 당국이 규제할 경우에 좀 어떤 그 불발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수익률은 한 5, 6%대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 보면 국내 상장사들 한 중상 이상 갈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할 만하고요. 네. 다만 이제 좀 단기적으로도 기대할 만한 금융 업종을 좀 꼽으라면 저는 손해보험사들을 좀 꼽고 싶습니다. 손보사들이요?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병원에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이제 31번 확진자, 네. 우리 그 신천지 환자였고 엄청나게 많은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를 퍼뜨렸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한방병원의 나이롱 환자, 속된 말로 나이롱 환자로 있다가 네네. 사실은 그 확진을 계속 전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이롱 환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런 환자들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손보험의 그 손해율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손보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였는데 자연적으로 그렇죠. 그게 해소가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었네요. 또 자동차를 몰고 운전을 해서 어디 여행을 다니는 수요가 많이 줄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 사고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역시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 개선에는 연결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확실하게 살아난다 그러면 증권주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실적 모멘텀 상으로는 손보주가 좀 유리하고요. 그다음 이제 시장이 살아난다면 증권사들, 예.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주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융주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다. 그것은 저평가 매력, 그다음에 대출이 증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배당 매력 예. 세 가지를 좀 크게 꼽을 수가 있겠군요. 이 관점에서 좀 금융주에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